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스마트보안학부 학부장 최진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스마트보안학부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학년이 이제 최고 학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부임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20여 년 전에 컴퓨터학과로 부임을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사이버 국방학과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스마트 보안 학부가 만들어지면서 학부장으로 와서 스마트 보안 학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할 순서는 크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보안 학부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엘빈 토플의 제3의 물결에서 나오는 그 얘기 맥락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화 사회가 제3의 물결에서 얘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 사회, 인터넷 시대,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대 또는 스마트 시대라고 얘기하는 현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기까지는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와 정보 보호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이버 시큐리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엘빈 토플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이고 이분이 쓴 더 서드 웨이브, 제3의 물결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7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이분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깊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벌써 예상을 했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세계가 흐름이 돼 있고 결국 이런 흐름을 보고선 여러분들은 과거에 살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쭉 얘기를 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인류 문명이 세 번의 큰 웨이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농업사회, 두 번째는 산업사회, 세 번째는 이분은 후기 산업화 사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는 정보화 시대 또는 정보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정보혁명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고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간단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명사적 구분을 나누는 것이 요즘 한국에서는 엘빈 토플러의 그 제3의 물결의 그것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서로 다르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클라우드 슈밥의 이 내용을 쭉 할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시대, 기계가 사용되고 수력 또는 증기기관을 사용했을 때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고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하는데 그 동력을 어디서 얻느냐면 전기로 해서 하는 대량 생산 시대, 이때를 제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그 공장에 기계들이 돌아가는데 그 기계가 거기에 이제 컴퓨터가 내장이 되면서 자동화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시대, 3차 산업혁명, 그 다음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공장에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있고 기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모든 것이 자동화돼서 유기적으로 연결됐을 때, 또 공장과 공장 간의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이 개념은 독일에서 4차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독일 정부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엘빈 토플러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혼동하시는 분들인데 혼동하지 마시고요. 서로 다른 얘기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엘빈 토플러의 얘기로 넘어간다면 엘빈 토플러의 첫 번째 물견인 농업사회는 맨 처음에는 우리 인류가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따먹는 그런 원시적 시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농업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또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근데 이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때까지가 한 3, 4천 년 정도 걸리고요. 농업사회가 이제 이루어져서 또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국가라는 것이 생기고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엘빈 토플러는 이때
농업 사회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전환기적 혁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빈 토플런의 두 번째는 산업사회 또는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기억나요? 라고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와트의 증기기관, 이거 참 볼품없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증기기관입니다. 근데 그럼 생각해보면 이 볼품없는 증기기관이 왜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증기기관이 사용함으로써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 예전에는 그 동물의 힘을 이용한다든가 수력을 이용한다든가 했었는데 이제는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조그만 마을에서 대량 생산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비할 수가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함과 동시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증기기선이 나오게 됩니다. 증기기선을 해갖고 바다를 통해서 수출하게 되고 외부로 보내게 되고 또 내륙에서는 증기기차를 이용해서 그 대량 운송 수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대량 생산되고 그것이 재당 유통이 됨으로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얘기가 어디서 또 발생이 되냐면 정보화 사회에서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생깁니다. 1946년 그 최초의 컴퓨터인 이니액, 뭐 컴퓨터가 최초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니액이라는 것은 범위형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돌릴 수 있는 다양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컴퓨터로서 그래서 이제 최초의 컴퓨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이니액이란 범위형 컴퓨터가 뭐를 생산했냐면 정보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증기기관이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듯이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컴퓨터가 유통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한 30년 뒤에, 그죠? 72년도에 알파넷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이제 인터넷의 시초인데요. 인터넷이 나옴으로써 정보가 대량 유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에 일어나서 증기기관이 했던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해준 대량 생산과 재당 유통.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대량 생산을 유통했으니까 이제는 뭐 서드웨이브, 네 번째 물결이 오게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히도 하나의 더가 생기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한 번 더 사회가 이제 변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사회가 진화가 됐을 때는 첫 번째가 컴퓨터 시대라고 이것은 뭐 제가 나눈 것입니다. 컴퓨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시대는 이니액이라고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서 만든 컴퓨터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진공관으로 돼 있었고요. 17,500개의 진공관이 돼 있었고 초당 5,000개 덧셈을 할 수 있었고 300개의 곱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너무 놀란 빠른 속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이니액을 보고선 야, 이런 기계 전 세상에 6개만 있으면 우리가 못 풀 문제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니액의 성능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뭐 엄청나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니액은 일렉트로닉 뉴메리컬 인터그레이터 앤드 컴퓨터라고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라고 나오는데 이 컴퓨터가 뭐냐면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직업 명칭입니다. 우리가 로이어라고 하잖아요. 변호사. 그런 것처럼 컴퓨터는 직업 명칭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뭐냐면 왜 그럼 이니액이 필요했느냐? 이거 뭐 심심해서 만든 건 아니겠죠. 194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43년도에 프로젝트 PX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43년도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사회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쟁의 포화 속에 있을 때고 전쟁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목적은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전쟁을 했을 때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고 그럼 프로젝트 PX는 뭘 했었냐면 그 당시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 기계들이 굉장히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거포들도 대량 생산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런 거포를 이제 배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포가 배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0점 조정을 해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 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링 테이블이라는 걸 해서 거리가 있으면 탄약을 몇 개 집어넣고 몇 번 돌려서 각도를 맞춰줘서 쏘도록 하는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그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만드는 사람을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그 파이링 테이블을 만든 사람 컴퓨터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파이링 테이블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생각을 해야죠. 이거 바틀렉이 거기니까 이 바틀렉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늘리던가 전문가를 늘려도 엄청 늘리던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만들던가.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파이링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미적 무기도 사용했고 로그 계산기라고 생각했고 이런 것을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과제를 줍니다.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 경영대학 와튼 스쿨이 유명한 데죠. 우리 경영대학이랑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과학 계산을 위해서 파이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인액을 만드는데 그냥 단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새 통합형, 융합형, 뭐 이제 통섭형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연결이 돼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과학 계산이었습니다. 사인, 코사인 계산은 과학 계산인데 과학 계산은 십진수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1900년도 초반에 우리가 뭘 알고 있었냐면 십진수 계산은 이진수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0101 바이너리 넘버. 이진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이진수 계산하는 것은 불리안 알제브라, 트루 폴스로 해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걸 1900년도 초반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진수 계산은 이진수로 할 수 있고 이진수는 불리안 알제브라로 할 수 있었는데 1930년도, 40년대 전자공학이 발전하면서 진공관이 나오게 되고 그런 진공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덧셈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십진수 계산은 이진수로 할 수 있고 이진수는 불리안 알제브라로 할 수 있고 불리안 알제브라는 진공관으로 구현할 수 있으니까 십진수 계산은 진공관을 하게 되면 빛의 속도를 할 수 있네라는 이제 단순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은 우리가 무진장 빨리 할 수 있구나. 그럼 이것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한다고 해서 미적분을 풀 수 있고 사인 코사인을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수리, 철학, 매스메티컬 필라소피 쪽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연구를 말씀했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능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는데 이 옆에 사진에 있는 튜링이라는 분의 튜링 머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너무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튜링 머신은 알고리즘의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튜링 머신이 나왔는데 이 튜링 머신을 보고선 처치란 그 당시에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사람이 계산하는 것은 튜링 머신으로 할 수 있고 튜링 머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가설을 내렸습니다. 증명은 못했습니다.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튜링 머신이 계산하는 것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나오는데 사람이 한 거에 대한 수학적 정의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처치의 세시스가 가설이 우리가 맞을 거다, 맞다라고 가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라면 열로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걸 잘 보시면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튜링 머신을 할 수 있고 튜링 머신이 할 수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잘 보면 어떤 얘기도 되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튜링 머신이 할 수 없고 튜링 머신이 할 수 없으면 사람도 할 수 없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네? 우리가 알 수가 있네? 라는 게 나와서 이 튜링 머신을 통해서 굉장히 큰 업적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답을 낼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한다. 컬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오시게 되면 아마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 굉장히 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끝을 보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튜링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니까 현대 컴퓨터의 이론적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맞춰서 튜링 머신을 모델로 해갖고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이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발전되고 사용이 나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1980년도 말에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에서
야, 이 컴퓨터가 진짜 놀라운 기계다. 이렇게 놀라운 기계는 증기기관과 비교가 안 될 대로 세상을 많이 바꿨다. 그래서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라는 5부작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요.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되면 야, 이제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월드라는 컨셉이 나와서 벌써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야, 이게 정말로 될 것 같아. 엘빈 토플러는 1970년도에 쓴 얘기거든요. 근데 80년대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되는 것 같아. 그다음 미래 충격이라는 책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두 개 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미래는 디지털 사회야 라는 컨셉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뉴스넷, 아마 뉴스넷은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일종의 이제 뉴스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 홈페이지 www가 나온 다음에 뉴스넷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모든 사람이 쓰는 그런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그냥 기계가 아니야. 그 이상이야. 미디엄이야. 미디어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컴퓨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면 엘빈 토플러의 책도 읽어보시는 것도 진짜 강추하고요.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서 The Machine Changed the World라고 검색하면 5부작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제 이게 한글 캡션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좀 사람이 캡션을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눌한데 영어 캡션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한번 영어로 해서 읽어보셔도 그 당시 컴퓨터에 대해서 놀란 그 쇼킹하다는 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 놀랐구나.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공지능 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한 것들이 벌써 그 당시에 다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기계였어요. 너무 놀라워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1980년도에는 88년도에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근데 5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엘빈 토플러도 몰랐습니다. 가상 소사이티, 가상 사회가 되어 있는 가상 상거래를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터넷이 또 한 번에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컴퓨터 시대의 선구자로서 저는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컴퓨터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두 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빌 게이트가 있고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생애에 대한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도 한번 읽어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첫 부분은 그냥 대충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분이 마약을 하는데 또 이거 뭐 스티브 잡스 마약했다고 여러분들 마약하면 곤란하니까 그건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사람의 철학에 대해 삶에 대해서 참 불행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선 컴퓨터 시대의 선구자로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옵니다. 이 인터넷 시대가 오는데 인터넷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컴퓨터 네트워크도 역시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군에서 레이더망을 이용하고 레이더망에서 정보를 얻었으면 그것을 커맨드 컨트롤 하는 데다 그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전화로 했었거든요. 전화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컴퓨터에다 통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컴퓨터 네트워크 만들고 세이지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서 활용이 됩니다. 물론 세이지라는 것이 58년도에 활용이 됐었는데 미 공군에서 쓴 겁니다. 이것은 50년도 초반에 이제 프로젝트 시작해서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이버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메리칸 에어 지금도 있죠. 아메리칸 에어에서 그 자석 예약 시스템입니다. 자석 예약 시스템. 현재 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 자석 예약을 그냥 자동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없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진장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이버라는 과제를 하게 된 게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제가 하고자 싶은 얘기를 못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야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이버는 현재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물론 예약 시스템으로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ATM 머신 있죠. 그 프로토콜이 이 세이버 프로토콜을 확장해서 이제 계속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IBM 네트워크, 덱넷, 유니시스 네트워크 컴퓨터마다 같은 컴퓨터 기종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통신하는 건 잘 돼 있었습니다. 잘 활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IB랑 덱이랑 서로 연결하고 싶은데 그건 안 돼요. 서로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사끼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유니시스 컴퓨터랑 연결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알파넷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알파넷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인터넷의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네트워크는 전화 네트워크, 전화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집에 있는 전화 거의 안 쓰실 텐데요. 그 전화를 그 서킷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선으로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집에서 연결하는 휴대폰 말고요. 휴대폰은 약간 다르니까. 집에 있는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번호를 돌리면 이것이 뭐 교환국으로 가서 그 교환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집에 전화를 연결해 주든가 그 선을 연결해 갖고 그 선을 그 독점합니다. 서로 독점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 해와 전신 전화국에 뭐 폭탄됐어요. 뭐가 됐어요. 그래서 전화망이 불통이 됐어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전시가 되면 이 서킷 스위칭을 통해서 모든 컴퓨터 국내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역시 여기도 전화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약점이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선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선제 공격을 하면 어딜 공격할까? 약점을 공격하겠죠? 그러면 약점이 어딜까요? 통신망입니다. 통신망을 파괴해버리면 그러면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의 레이더 기지에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미사일 쏘더라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그 공격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격하는 것은 전화국입니다. 전화국을 먼저 공격합니다. 서킷 스위칭. 그래서 이 전화국이 바틀렉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패킷 스위칭이라는 걸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터넷 TCP/IP 인터넷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과제인데 이것을 그 프로토콜을 MIT에서 만든 다음에 UCLA와 스탠포드 대학, 그다음에 유타 대학교에 그 프로토콜을 연결해 갖고 실제적으로 그 이게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좀 내가 나쁠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걸 쪼개 가지고 막 뿌리는 겁니다. 쪼개 갖고. 그래서 그 뿌린 걸 순서대로 모으면 원상 복구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69년에 그러한 패킷 스위칭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됐다라는 것이 실험 노트,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이 그 실험 팀들이었는데요. 오후 10시 30분에 실험 성공했다는 것이 실험 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TCP/IP를 첫 번째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1970년도에부터 동부가 연결이 되고 1971년도에 23곳이 연결돼서 사용됐고 1981년도에 213곳이 연결돼서 사용됐습니다. 주로 학교 기관들이 이제 주로 213곳이 아마 지금 인터넷 노드가 모두 몇 개인지 하면 사람들이 생각도 못 합니다. 수십억 개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시대에 가다가 근데 알파넷으로 해서 그 인터넷이 사용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폭발적으로 된 것은 www 우리 홈페이지라고 얘기했죠. 이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됩니다. 그래서 팀 버너스-리가 그 WWT 프로토콜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선이라는 이분은 컴퓨터 쪽 하신 분은 아니라 선이라는 그 유럽 뉴클리어 그 핵 연구소에서 있었습니다. 그 가속기를 만드는데요. 그 가속기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든 선에서 자기 연구소에서 다 처리하고 프로세싱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연구소들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릴테이프에다 담아갖고 그걸 다 일일이 다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 팀 버너스-리, 그 당시는 선은 안 붙었습니다. 팀 버너스-리가 생각해보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편하게 이런 걸 보낼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해서 보낼 수 있는 웹브라우저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www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로 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산업시대에 대량 유통이 생겼다고 했었는데 www가 생산된 정보를 대량 유통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정보화 혁명이 대량 생산하고 대량 유통해서 꽃을 피웠듯이 컴퓨터 시대는 이제 꽃이 피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이 나왔을 때 1993년도 초반에 인터넷 WW가 나와서 가상상거래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발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그로모프라는 그 학자가 그 인터넷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보는 건데 야,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사회, 경제, 문화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건 없었던 것 같다. 이거 정말로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지 지금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굉장히 놀란 그 아티클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놀라면 그 자체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서 한번 샤킹한 일을 하고 인터넷이 나오면서 한번 샤킹한 일들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발전들이 되게 되죠. 13 버너스-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 선구자죠. 이분이 www를 만드는데 아까 보시면 그 자세히 보신 분들은 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텐데 빌 게이트나 스티브 잡스와 팀 버너스-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로서 공통점도 있지만 생년월일을 보면 생년 몇 년도에 태어난지 보면 1955년도에 세계를 바꾼 세 분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55년이지? 한국도 그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한국도 네이버에 만든 네이버나 우리가 그 게임하고는 김정주 사장의 게임 회사.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게임 회사를 모르겠는데 게임 회사. 하여간 그 당시에 그 86학번들 그 또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으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은 이제 www를 만들어줬고 또 그래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그걸 홈페이지라는 걸 해서 포탈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제리 양입니다. 이 제리 양이 포탈을 만든 것이 야후를 만들었는데 물론 지금은 망했습니다. 망해서 이제 흔적 일본에서만 조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제리 양이 왜 만들었는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 각각의 여기 있는 분들이 각각의 다 에피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에피소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이분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 재밌겠는데 하고서 하신 Just do it 실제로 하신 분들이에요. 레리 페이지가 구글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레리 페이지가 구글을 만들게 되고 레리 페이지가 구글 만든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조스, 아마존. 요새 뭐 아마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아마존이라 있습니다. 이 아마존은 이 타임즈 커버로 나왔었는데 이 타임즈가 몇 년도 커버냐면 1999년도 2000년 1월 달 세기 딱 신세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커버 페이지로 딱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야 이거는 19세,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래서 베조스를 찾았다. 선택했다고 얘기하니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타임즈에서 베조스의 역할, 그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면 한번 요새 인터넷 찾으면 다 읽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영어가 있으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번역해 주는데 읽어볼 만합니다. 요즘은 영어를 못해서 제가 공부를 못해요라는 얘기가 이제 거의 안 됩니다. 네. 크롬 들어가는 다 대충 굉장히 잘해줍니다. 인공지능이 잘해있어서 번역 잘해줍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물론 이제 요즘에 페이스북은 저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만 사용하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틱톡을 사용되든가 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이거 하여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첫 번째로 대성공을 이룬 마크 주커버그가 인터넷 시대의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터넷 시대가 또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가상상거래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스마트 시대라고도 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시대는 연 사람이 뭐 사람마다 조금씩 얘기는 다르지만 저는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에 에릭슨이라는 데서 컨셉 폰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 스마트폰, 그 당시에 스마트폰은 퓨처폰, 옛날 더미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더미폰에 그냥 소프트웨어 조금 올려서 계산기 정도 집어넣고 메시지 정도 보내고 칼렌더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mp3 플레이어에다가 컴퓨터를 올려갖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발상의 전환, 굉장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발상의 전환.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앱이라는 걸 생각해서 앱 서비스를 할 수 있었고 이 생태계를 앱 서비스를 하면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그다음 앱 스토어를 만들어갖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뭐 이런 자세한 것들은 찾아보시면 왜 혁명을 일으켰는지는 알아보실 수 있고 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 시대를 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본 사람이거든요. 물론 다른 데서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지만 그래서 스마트 시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기간 산업, 스카다 시스템, 그죠? 기간 산업이 소프트웨어가 위주로 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 그다음 교통이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가면 돼야 되고 그다음 통신도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도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사회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해주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가 되면 전기 자동차를 사게 되고, 전기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는 그런 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게, 전기 자동차는 왜 전기 자동차 하냐면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 세 번째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세 개입니다. 세 개.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아실 테니까, 그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협력업체들 어떻게 될지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산업 개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돼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성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굉장히 진짜로 소프트웨어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서 편리성을 굉장히 도움 주고 있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아마 부들부들 떨 거예요. 그죠? 예. 스마트폰이랑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그 다음에 거기다 헬스케어까지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정보 시대로 들어왔을 때 엘빈 토플러가 만든 정보 시대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 컴퓨터 시대는 하드웨어가 발전하게 되고요. 인터넷 시대는 통신이 발전하게 되고요. 스마트 시대는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컴퓨터 시대는 정보를 대량 생산하게 되고요. 인터넷 시대는 정보를 대량 유통하게 되는데, 아까 그 정보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어떤 정보들이 주로 대량 생산하냐면 인AI라는 것이 탄도 계산한다 그랬거든요. 과학계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대는 과학계산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쪽 분야, 과학 분야, 공학 분야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인류가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다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대량 생산돼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옴으로써 대량이 유통되고 그런 것들이 사이버 공간, 사이버 경제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스마트 소프트웨어가 되는 스마트 시대로 가면서 또 정보가 대량 생산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갖고 다니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도 정보를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치 정보 다 끄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위치 정보, 그 다음에 구글에서 서치하잖아요. 네이버에 서치하잖아요. 그것이 다 그쪽에 다 정보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줍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개인 정보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정보들이 많은데, 그 공학 정보는, 공학 계산을 하는 정보들은 규격화된 정보입니다. 엑셀에 나오는 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 처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쓰는 그런 구글 서치하는 키워드 같은 것들은 비정형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씁니다. 여러 가지 기법 쓰는데 지금은 가장 좋은 것이 머신러닝 쓰는 거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AI가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에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다음번 대통령, 미국에서, 한국은 뭐 약간 다른데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미리 알아. 우리는 내일 당신이 뭐 할지 알아. 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구글은 다 알아. 구글은 다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정형 정보가 나오면서 어디가 발전하게 되냐면 인문사회계, 경제, 문학, 그다음 전자화폐가 나오면서 경제가 또 이제 완전히 발전하게 됩니다. 사회가 또 한번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개만 큰 축으로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는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요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면, 유럽에 우리도 이제 나로 그 로켓을 쏘고 있는데, 이 96년도인가요? 유럽에서 아리안 5라는 로켓을 쐈어요. 4 잘 만들고 개량해서 5를 만들어서 쐈는데 3분 있다 자폭을 해버렸습니다. 소프트웨어 버그 때문에. 소프트웨어 버그 때문에 자폭한 건 아니고요. 버그가 있어서 시스템이 이상해요. 소프트웨어 뭐가 이상해요. 그래갖고 자폭 시퀀스가 돌아가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간으로 떨어지게 되면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공중에서 자폭을 시켰었습니다. 5억 불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5억 불짜리 불꽃놀이가 있었는데, 버그, 아주 굉장히 단순한 버그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소프트웨어 버그가 사람도 죽입니다. 의료기기에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여기 안 나오는데요. 그런 이제 버그로서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물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버그,
우리가 이런 버그들은 잡는 기법들이 많이 돼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입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그래서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버그 중에 또 재밌는 버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안 태어날 뻔했습니다. 세기 종말의 버그라는 굉장히 유명한 버그가 있습니다. 세기 종말의.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버그가 이런 식으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라는 그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1983년 9월 23일, 이때 아마 여러분들 모실 겁니다. 83년도 7월인가 8월에 뉴욕에서 한국 서울로 들어오던 대한항공 007기가 들어오다 북해도 쪽에서 격출당합니다. 대한항공기가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에 격취당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때 뭐 군사훈련하고 뭐 하가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당시에 고조돼 있었습니다. 서로 소련이랑 미국은 서로 그 적대국이었으니까요. 근데 소련에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소련에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알람이 떴냐면 미국에서 선제 공격을 했다. ICBM 대륙 탄도탄을 5기가 발사되었다고 알람이 뜹니다. 레이더망에. 근데 그 사이트의 책임자가 스타니슬라브 페드로프 중령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프로토콜에 의하면 레이더에 따따따 미국에서 공격한 것이 뜨면 무조건 스위치를 눌러갖고 코맨드 컨트롤에 연락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코맨드 컨트롤에서 그 연락이 오면 무조건 대응하는 ICBM 쏘는 데다 연락해서 무조건 반격을 하게 돼 있었어요. 시간이 늦으면, 왜냐하면 통신망이 마비가 되니까 반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페드로프 중령이 그 프로토콜대로 안 합니다. 이상하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대소련을 공격하는데 ICBM 5개만 쏴? 이상하다. 이상하다. 조금 기다립니다. 조금 기다리는데, 대응을 않고 기다렸는데 15분 뒤에 레이더에서 그 ICBM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소프트웨어 버그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눌렀으면 핵전쟁이 일어났고, 모르죠, 큰 재난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원인은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다는 걸 소련에서는 찾아냅니다. 그 대신에 페드로프 중령은 프로토콜대로 안 했다고, 명령대로 안 했다고 조기 퇴직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아주 그냥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쓸쓸히 살다가 나중에 그 부대장이 예편을 한 다음에 자기가 그 얘기를 씁니다. 자서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시민상을 수상하고 그것이 다 인정이 됩니다. 여기 동영상 URL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때 얘기가 잘 나요. 뭐 사실적인 얘기니까요. 이런 버그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미리 말씀드리면 버그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해킹을 하게 되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그 때문에 해킹을 하게 되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자,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를 보았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디도스라는 것이 있는데, 디도스는 현실사에서 트래픽 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트래픽 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오세요 했으면 트래픽 잼이 있으면 차 타고 왔을 때 못 오잖아요. 그것처럼 컴퓨터는 패킷이 왔다 갔다 해서 가는데 패킷이 못 가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킹, 요새 해킹이라는 얘기를 만드는데, 해킹은 저는 그냥 소매치기라고 생각하는데, 소매치기. 예, 소매치기입니다. 해킹. 소매치기도 물론 뭐 전문가를 만나서 그 해킹을 당하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초보자 해킹을 당하면 그거는 당한 쪽에서도 잘못이 많습니다. 예. 그 해킹이 있고요. 랜섬웨어, 요새 얘기가 나오는 랜섬웨어, 인질극하는 거죠, 인질극. 예. 실제로 인질극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이것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랜섬웨어 돈 주면 그 벌금을 받거든요. 규제를 받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주게 돼 있으니까 하면 돈 주고선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데이터를 사용 못하면, 병원에 랜섬웨어에 대해서 병원 시스템이 죽어버리면 환자를 볼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도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몇 건 있고, 신문에 안 나온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그래서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되는데, 현실 사회는 이 9/11 비행기가 들어서 그 쌍둥이 빌딩에 폭파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가상사에서는 그 마레오가 바이러스가 갖고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했습니다. 파괴. 그래서 그 복구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파괴했습니다. 파괴. 건물을 파괴한 건 아닙니다.
핵심 노랑 그런 가속기 같은 걸 파괴했습니다. 그런 식의 전쟁으로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면 굉장히 이외에 뭐 엄청나게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사건이 있어서 그냥 하나 하는데 US 로키드 마틴 RQ-170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드론이 있는데 요새 뭐 드론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건 마음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드론을 이란이 해킹을 했는데 그래서 해킹을 해갖고 이란의 자기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찰하는 걸 해킹을 해갖고 이란 공항에 내리게 만듭니다. 해킹해서 이란 공항에 내렸는데 미국에서는 없어진 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으면 격추당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란에서 야 너희 그 RQ-170 우리가 납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미국이 웃기지 마라. 추락시켰지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아닌데 우리 공항에 이렇게 잘 내렸는데 보니까 공항에 제대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바마 대통령이 야 그거 미국 정부 재산이야 돌려줘. 그랬더니 이란이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돌려줬을까? 안 돌려줬습니다. 그걸 복지하고 그거를 이란도 그 드론 실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복지한 다음에 그걸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그것을 뭘 했냐면 무인기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정보라는 것을 빼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몇 빌리언 달러, 몇 조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만들죠. 쉽게. 그런 거 하나.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미국의 F-35를 해킹해갖고 그거대로 만들었다. 뭐 이제 그런 의심들이 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안이 내재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100% 해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100%입니다. 100%. 단지 해커가 관심이 없어서 해킹을 안 하는 것이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보안을 생각 안 하고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00% 해킹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조크스러운 것이 있는데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자동차 플레이트에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에다 가리고선 다른 걸 붙여놨습니다. 뭐 이상한 글자 써놓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컴퓨터 쪽을 배우시게 되면 배울 텐데요. 자동차 여러분들 고속도로 갈 때 보면 과속 위반을 하면 카메라 찍잖아요. 찍으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플레이트 번호판이 있으면 그 번호판을 요새 인식 굉장히 잘하거든요. 인식을 해서 그 번호판을 등록 시스템에다 날리면 그 등록 시스템에서 그 사람의 그 차에 그 등록지를 해주면 그 등록지로 벌금 청구서가 보이면 자동화가 돼 있고 사람이 안 해요. 자동화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허점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자동차 번호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지우세요입니다. 지우세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정말로 지워집니다. 물론 지금 다 대피가 돼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안 되고요. 야단 맞습니다. 네. 뭐 옆에 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JPEG에 관해서 이게 해킹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 PC가 좀비 PC. PC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해커를 위해서 사용이 돼요. 여러분들 휴대폰이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해커를 위해서 마이닝하고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PC가 위치가 내한테 있다고 해서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보안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는데 아직도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이어월, 방화벽을 갖다 붙이자.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실생활에서 생활하면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경비 초소를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비 초소. 근데 경비 초소 놓는다고? 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국토안보부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이 게이트가 있는데 이 게이트가 역할을 다 하는지 안 하는지 왜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파이어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파이어월로 하다가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보안이 내재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고 보안이 내재한 하드웨어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 평가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시스템이 돌아가면 그 취약점이 있는지 탐지해야 되고 그 탐지한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되고 해커가 먼저 알기 전에 미리 해야 되고 침입 탐지 시스템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누가 들어오나 이상한 일들이 생각이나 관찰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으면 도대체 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호거든요. 암호. 그래서 암호의 기초, 암호 같은 걸 해야 되고 새로운 암호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암호를 활용하는 새로운 분야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고 NFT라는 것 아마 이런 관심 두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미술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고가의 자산이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NFT를 쓰게 되면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 우표 수집하는 사람은 우표 수집인 관심 있는 사람은 가치를 주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가치를 안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NFT에서도 관심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가치를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심각해지는 건 양자 암호.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기존의 암호 시스템이 다 깨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암호도 이제 새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우리가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당신이 어제 뭐 했는지 다 안다. 작년에 뭐 했는지 다 알아요. 구글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위치를 그 로케이션 서비스 오프해 놓고 있으면 다 알아요. 다 저장돼 있어요. 다. 그다음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게 되고 법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살짝 빨리 말씀드리고 시간은 제가 많이 들어갔는데 빨리 말씀드립니다. 암호 기술입니다. 암호는 정보보호의 핵심 연구고 다양한 암호를 연구하고 있고 기밀성, 무결성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고 그 다양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암호가 하나의 키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이나 NFT나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블록체인, 아니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그는 가상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면 미술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디지털 화폐는 아니죠, 화폐.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그 차이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연구 계속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으로 갈 거라고 디베이트는 좀 있는데 저는 아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가 한번 또 큰 영향을 이제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보안이 내재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런 것을 2002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내재된 걸 하자. 그래서 코딩,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큐어 코딩이라는 거 아마 못 들어봤었습니다. 보안이 내재된 코딩을 해야 되고 그다음 설계도를 만들 때 시큐어, 보안이 내재된 설계를 해야 되고 요구사항도 보안이 요구된 거 있었고 테스팅도 보안이 요구된 테스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보안이 내재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 보안이 내재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그런 연구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만들어진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연구가 되어 있고 국제 표준으로서 이것이 모든 데서 하고 있고 자동차 26166이라는 데서 보안이 내재된 것을 지금 2026년부터인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이 다 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보안이 내재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을 또 알아야 되냐면 OS에다 보안이 내재돼서 OS 보안이 연구가 돼야 되고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AI도 시큐리티가 문제됩니다. AI에 교육을 시킬 때 엉터리 교육시키면 가비지가 들어가면 가비지가 나오거든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AI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베드 시스템 보안, 게임 보안, 금융산업의 보안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전 산업, 전 모든 분야에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약점은 탐지를 하는 방법인데 여기 뭐 기술적으로 정적 분석이다, 동적 분석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하나는 언디사이더블이다 이런 보안 약점을 찾는 것은 언디사이더는 아까 사람이 답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항상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취약점, 잠재적 취약점이 있나요, 없나요? 대답을 못하는 문제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취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르는 취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역시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인공지능도 못합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인공지능도 못한다. 단지 사람이 10,000년 동안 할 일을 인공지능은 1시간 동안 해준다. 10초 동안 해준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하나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사이버 CSI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디지털 CSI.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제도, 법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얘기는 뭐 한국에서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가 나섰을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로우폼이나 정보기기나 제도나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이쪽 분야들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사생활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해서 사생활을
권리를 누려야 하는 인권으로서 이게 하나의 선언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GDPR 굉장히 강합니다. GDPR은.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서 그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그 어려운 점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윤리와 규범 법들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있습니다. 익명성. 그죠? 익명성이 있고 비대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아직은 서부 활국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엔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고 새로운 법이 정부가 제공해서 아마 이것이 정리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갈 거고 딥페이크 같은 거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얘기한 거 그냥 다 쉽게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딥페이크는. 물론 이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딥페이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새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했던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스마트 보안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마침 그 작년 12월 23일 날 뉴욕주 주상원의원이죠. 이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사이버 시큐리티 쪽은 너무너무 중요해.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죠. 육군사관학교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동급인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려대학교 스마트보안학부는 뭐하냐?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결국 스마트 사회의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학문과 기술 연구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저희는 연구원, 기업인, 그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또 희망사항은 법 쪽에 가서도 일하는 미래 법관이나 미래 변호사가 좀 나왔으면 좋고 학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할 일들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 배우면 안 되고요. 아까 생각했던 대로 지금 할 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오시면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을 맞이해서 정말로 고려대학교 인재상에 맞는 인재로 양성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